전세 사기 피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왕 서울 변호사입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가 전세 사기를 피하는 영업비밀 무려 17가지를 공개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을 앞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이자나 이사비 등을 지원해준다면 90% 이상 사기라고 생각하라. 요즘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동시진행, 줄여서 동시라고 업자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빌라를 새로 지었는데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붙는 거죠. 브로커들은 포털 사이트에 전세 광고를 올리고 세입자들에게는 이사비는 물론이고 대출 이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혹한 누군가는 세입자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갭 투자자들이죠.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엑싯을 하고 무갭 투자자들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됩니다. 만약 무갭 투자자들이 안 구해지면요, 집주인은 신용불량자들을 구해 결국은 엑싯을 해버립니다. 운 좋게 전세 시세가 오르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세가 떨어진다면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겠죠. 두 번째,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출력하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사기 사례 중에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세입자를 속이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부등본 이렇게 치시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1,000원만 결제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누구라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내가 출력한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주는 등기부등본이 다르다, 그럼 사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세 번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매매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재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인적사항과 계약서 인적사항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갑구에 앞자 또는 가짜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갑구 중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가 풀린 것이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하지만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행정착오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 사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곧 말소된다는 말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땐 실제 말소가 되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웃으면서 말한 다음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한가운데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고 크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가 변경되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라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정말 조심하라. 갑구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탁이라는 문구입니다. 신탁은 PF 때 담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소규모 원룸이나 빌라가 준공 후 임대 시까지 신탁이 걸려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에서 건물을 맡긴 사람을 신탁자, 건물을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수탁자는 통상 신탁회사나 은행이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반드시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된 사례가 신탁자, 즉 건물을 맡긴 사람이죠. 신탁자가 내가 건물주다, 나랑 계약 체결하면 된다라고 속여서 보증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에도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진짜 소유자가 맞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탁의 경우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신탁 건물은 임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부득이 계약을 체결해야겠다 싶으면 신탁 원부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담보로 잡아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항목에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액수까지는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나보다 제3자가 먼저 받아간다, 즉
그만큼 내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잡혀있는 금액이 큰 거지 다 갚아서 실제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액 전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잔금을 지급해주면 반드시 근저당권을 동시에 말소시키겠다, 이걸 특약에도 넣겠다라고 설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속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이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울구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인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여전히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사인을 멈추시고 전세권이 말소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7번째, 등기부등본은 꼭 2번 확인하라.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최소 2번 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직전에 한 번, 그리고 잔금 이체 직전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또는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었다면 일단 잔금 지급을 보류하시고요.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계약 체결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권리가 변동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변동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건축물 대장도 보셔야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이나 빌라로 개조해서 임대내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건물주가 굳이 원상회복하지 않고 버틴 이유는 돈이 없거나 본인만의 고집이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런 곳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라. 아직도 가짜 공인중개사들이 피해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설명드린 동시진행도 브로커가 장난치는 경우가 많고요.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업조회를 치시면 국가공간 정보 포털로 들어갈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영업정지를 당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10번째,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70% 이하인 곳을 들어가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위치, 보증금, 월세까지는 체크하는데 매매 시세는 체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 시세를 체크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매매 시세와 전세 보증금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하죠. 깡통 전세는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세를 알아보려고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겠죠. 하지만 자기 건물은 신축이라 매우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시세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각종 사이트나 앱을 통해 해당 건물 또는 주위 건물 매매 시세를 체크하시고요. 보증금은 매매 시세에서 채권 최고액을 뺀 금액의 70% 이하 수준인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경매가 유찰되어도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신축이라 거래가 없어서 가늠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셔서 주소와 전세보증금을 말한 다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가입이 어렵다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사기당할 뻔했네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번째,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라. 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아직 집에 압류는 걸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통상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두텁게 보호받는데요. 하지만 세입자를 앞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임금입니다. 세금과 임금은 세입자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조금 껄끄럽죠. 그럴 땐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요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화를 내면서 그런 거 볼 필요 없다라고 하면 99%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봤는데 어렵다고 한다고 대답하면은 마지막으로 집주인께 직접 정중히 부탁드려 보세요. 사실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고 세금 체납을 안 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죠. 12번째, 계약은 집주인 본인과 체결하고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라. 임대차 계약은 그럼 집주인하고 하지 누구랑 할까요? 많이들 당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집은 자녀 명의인데 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집은 법인 명의인데 계약서에는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적혀 있습니다. 당하면 안 되겠죠.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 본인이 직접 계약 장소에 나오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바로 집주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 신분증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요. 집주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 공인중개사가 직접 집주인을 대리하면 좀 괜찮을까요? 보증금 사기 사례 중에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속여서 보증금을 받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깐깐해 보이더라도 위임장을 꼭 확인하셔야겠죠. 13번째, 잔금 지급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보통은 잔금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잔금 지급 전날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고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집이 경매로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기 위해, 즉 우선 변제력 때문인데요. 이런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는 잔금 지급 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좋은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굳이 거부한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잔금 지급은 평일 저녁 6시 이후 또는 주말에 하라. 세입자는 잔금을 지급해야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는 인도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에, 확정일자에, 그리고 인도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이 점을 악용하여 잔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세입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쁜 행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 시점을 평일 저녁 6시 이후 또는 주말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잔금 지급 전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은 없는지 체크하시고 잔금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15번째,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라.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90% 이상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이체하지 마시고요. 또 집주인이 직접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체 중이거나 아니면 압류나 가압류가 곧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보증금이 저렴해도 이런 집주인과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죠. 16번째, 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하라.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는 전세보증보험,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여러분이 완벽한 전세 사기에 걸려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동아줄,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대란에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허그에 문의하셨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할 경우엔 아쉬움이나 미련을 전혀 갖지 마시고요. 사기당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째, 아는 사람을 조심하라.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기는 왜 당하는지 아시나요?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심해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상품이 있다, 집주인이 엄청난 재력가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이 공인중개사라는 이유로, 지인의 지인이란 이유로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는 이런 작은 방심을 틈타 일어납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상대방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전세 사기를 피하는 1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정말 깐깐한 사람이다 라는 불평이나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변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나쁜 경우보다 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민폐를 끼치게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전세 사기로 인해 흘릴 뻔했던 여러분의 피눈물을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무랑 서울 변호사였습니다.